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 최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달까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광주박물관으로 와 있지만 그 4년 동안 익산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익산박물관 상설 전시를 준비하고 개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국립익산박물관에 대한 것인데요. 국립익산박물관의 전시,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건립되는 과정들, 그리고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어떤 유적들을 소개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백제 불교 문화의 발자취와 참모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립익산박물관의 전시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립익산박물관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 영어로 하면 미션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풀어서 핵심 가치나 설립 취지라고 하는데, 국립익산박물관의 어떤 설립 취지, 핵심 가치는 기본적으로 미륵사지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륵사지라고 하는 고대 사원,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탑,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출토된 백제의 사리장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고대 사원, 나아가서 동아시아에서 불교의 교류나 또 고대 사원의 어떤 건설과 그런 교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자 하는 게 익산박물관의 브랜드가 되겠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익산 문화권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기관, 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기관, 그리고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관람객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오시게 되면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느끼시기보다는 제일 먼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게 사실은 상설 전시실과 특별 전시실입니다. 또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가치들을 보여주는 게 박물관의 성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박물관의 전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또 공감하셨다면은 나아가서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또는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박물관에서 여러분들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점차 그런 의미나 역할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공사기간은 대략 1년 7개월 정도 걸렸고요. 사실 그 전부터 건립을 위한 준비는 계속해서 되어 왔지만 물리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대략 한 250억 원인 정도 들었고요. 그 중에서 전시 예산으로 사용된 것은 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억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 시감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시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 같아서 사실은 너무나 적은 돈이고, 사실은 그 전시라는 것이 기본적인 하드웨어도 있는 것이지만 또 그것을 채우는 유물들, 나아가 또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생각한다면은 갈수록 기술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54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충분치는 않았다. 그리고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어떤 4차 산업 콘텐츠들을 충분히 태운 그런 박물관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내세울 수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기존의 미륵사지 전시관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97년도부터 그 시설의 면적이 연면적으로 2,500제곱미터이고요. 그리고 새로 지어진 익산박물관 건물이 7,500제곱미터니까 둘을 합치면 딱 정확하게 10,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기존 박물관에서부터 3배 정도 넓어진 것이고요. 또 3배 정도 넓어진 박물관을 이사를 했고, 그 건물 안에
전시 공간은 약 2255제곱미터 정도. 규모를 비교하면은 근처에 있는 공주박물관, 그리고 청주박물관, 그리고 나주박물관하고도 면적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국립박물관으로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면적을 갖춘 전시 공간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건축 계획에서 볼 수 있는 그 이미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기존의 미륵사지 건물이 상부에 있고, 그 북쪽에 있고, 또 그 남쪽에 국립익산박물관이 새롭게 건립이 됐습니다. 기존의 건물들보다 오히려 더 층고가 낮아졌는데, 이것은 미륵사지라고 하는 사적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는 겨우 1층 정도, 지하로 2층 정도 아주 깊은 곳에 낮게 겸손하게 자리 잡은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하식 박물관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게 지하박물관이라는 게 그 계보가 없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전주의 어진박물관도 경기전이라고 하는 그 유적의 경관 해치지 않기 위해서 지하로 전시관이 숨어 있습니다. 또 일본이나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감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북쪽에 기존 전시관 건물, 그리고 남쪽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쪽에서 바라본 조감도인데요. 진입로가 아주 길게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슬로프가 내려가고, 그 옥상 부분은 아주 폭넓게 잔디밭으로 꾸며져 있는, 그래서 겉에서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건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는 히든 뮤지엄이라는 게 특색입니다. 실제 완공된 후에 촬영한 모습입니다. 조감도랑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요? 예, 이것은 이제 거의 뭐 개관 직전에 찍은 것이라서 약간 가을에 찍은 거기 때문에 뭐 푸르르다기보다도 약간 좀 누르스름한 그런 나무나 잔디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륵사지랑 함께 촬영한 것인데요. 미륵사지 사역에 비해서 더 낮은 곳에 더욱더 낮게 자리가 되어 있고, 이 옥상에 올라가서 미륵사지를 바라보면은 사실 그렇게 뭐 경관이나 조망하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바라보면은 좀 아늑하게 좀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지, 그리고 그 사지 옆에 그 사지에서 나온 출토품과 그 사지의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들이 함께 있는 이런 걸 유적 밀착형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전도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런 유적 밀착형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현장을 둘러보고 그 현장에서 함께 현장에서 나온 유적과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조화가 잘 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개관 직후에 제가 촬영한 건데요. 진입로로 내려가는 곳에 국립익산박물관 입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별로 안 지켰는데 제 촬영한 뒤쪽으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계셨어요. 개관한 직후 첫 주말에만 4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홍보도 잘 됐고, 또 입소문이라고 할까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멀리 뭐 전북 지역이나 전남, 그리고 경기 서울 지역에서, 충청 지역에서 온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익산박물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익산박물관 건립 주요 경과입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 정비하면서 1층 심주석에서 사리장구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때 거의 뭐 그때부터도 국보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이 유물이 출토됨으로 인해서 선화공주 이야기가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은 사실이 아니고 윤색되거나 날조된 것이냐, 전혀 사실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사택적덕 왕후가 석탑을 발원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서동설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사를 찾아온 무왕과 선화공주 부부가 여기에서 미륵삼존을 만나 그것을 계기로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짓게 되었다는 그 설화의 이야기가 완전히 배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2009년, 10년을 중심으로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쌍릉을 발굴하면서 쌍릉에서 나온 인골이 7세기 전반에 사망한 60대 노인의 그리고 육식을 즐겨 섭취한 아주 풍채가 좋은 그런 남성의 인골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왕의 인골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또다시 그런 선화공주, 화택정떡, 그리고 무왕의 이야기까지 해서 익산 지역에 아주 큰 학술적인 화제와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풍성하게 전개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9년에 이런 사택적덕 왕후의 사리분영기와 사리전과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미륵사지 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역 여망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에는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립박물관으로의 어떤 전환, 그런 바람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이 있었고, 마침내 15년 12월 30날 국립미륵사지유물 전시관으로 전환되는 그런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 된 사례는 아주 희소한데요. 최근에는 더더욱 희소했는데 그 흔치 않은 사례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륵사지의 중요한 유물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더 훌륭하고 좋은 시설에서 잘 보존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해달라는 그런 지역 여러분들의 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 국립익산박물관 새 건물 건립 준비가 시작되었고요.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부터 19년까지 새 박물관 건물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시관에 있는 유물들과 직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자재 부품들이 전부 새 박물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전시 준비를 해서 20년 1월 10날 이렇게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국립 전환으로부터 거의 장장 5년 가까운 4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고요. 미륵사지 사리장구가 난 때로부터 하면은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희생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던 것 같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전시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설전시실 1, 2, 3인데요. 1실이 익산의 백제, 2실이 미륵사지, 그리고 3실이 역사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시 구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평가가 나왔었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 백제라고 하면은 익산에 있었던 백제 문화이고요. 특히 백제 문화 중에서도 사비기의 6, 7세기의 문화들이 익산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발전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실 미륵사지는 아까 유적 밀착형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미륵사지에서 나온 무려 2만 원 점 되는 출토품들을 선별해서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3실은 익산문화권 전반에 대해서 그 역사 문화를 조선시대부터 선사시대까지 쭉 다루는 그런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사전시,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 전시를 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나아가서는 근세 현대까지 다루는 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익산박물관의 상설 3실은 거꾸로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선사시대 구석기는 아닙니다만 선사시대 초기 철기 청동기 시대로 끝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상설전시 1실은 주로 다루는 것들이 익산의 사비기 문화를 잘 보여주는 왕궁리 유적, 그리고 제석사지, 쌍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동리 석재 열애 자상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그 백제 사비기에 익산에 만들어진 중요한 유적이고 그 당시 백제의 수도였다고 말해지는 부여, 사비지역, 사비도성 지역의 유적들과도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왕궁리 유적은 백제의 왕궁 또는 별궁으로 말해지는 곳이고요. 부여의 관복리 유적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또 제석사지는 부여의 그 수많은 백제계 사찰과 비교해도 가장 규모가 큰 1탑 1금당, 그러니까 금당 하나, 탑 하나,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백제 전형적인 가람 배치 형식 가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쌍릉 같은 경우도 백제 왕릉급으로 잘 만들어진 석실 무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공주 무령왕릉과도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목관이 출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연동리 석재 열애 자상은 백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불입니다. 안타깝게도 얼굴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형태가 맞지 않은 그런 불두가 올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저희 박물관 개관하면서 약간 좀 추정을 해서 백제 당시 얼굴은 어땠을까 하고 추정한 게 있습니다. 이 실 같은 경우는 온전히 가장 넓은 공간을 미륵사지로 채우고 있는데요. 미륵사지의 여러 가지 면면을 하나씩 테마별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륵사지가 거의 장장 100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그 사세를 유지했습니다. 백제 때부터 임진왜란 전후까지 미륵사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한자리에서 사역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유물이 어마어마하고, 또 기와 같은 경우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기와들을 한눈에 시계열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라든가, 또는 뭐 이런 건축과 관련된 유물들, 그리고 미륵사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역 자체를 보여주는 모형들, 빼놓을 수 없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사리자원구들, 그리고 석탑 자체의 어떤 톰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그런 유물들, 그리고 미륵사지에서 이루어졌던 스님들의 생활 또는 예불행위와 관련된 공양구들, 그리고 생활이나 예불에 이용되었던 그런 도자기류들, 그리고 이제 교통이나 또는 전쟁 도구와 같은 것도 의외로 미륵사지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 또 사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설전시 이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실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문화권 전반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준 곳인데요. 이제 익산문화권이라고 하면은 전북 서북부 지역을 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조선 고려시대부터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통사실 전시를 어느 박물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가 집중력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접하게 되면은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이거 돌이 어떻게 쓰였지, 어떤 모양이지 하면서 열심히 추정하다 보면은 이제 뭐 삼국시대 또는 뭐 그 후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게 되면은 지쳐가지고 재미도 없고 어서 이제 박물관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 저도 박물관에서 근무하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그런 구석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생소하고 좀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 조선시대 지도라든지 또는 뭐 도자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익숙한 것부터 먼저 즐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그런 것이고,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람객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의 전략이
나름 괜찮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의 출구 부분에서 거꾸로 구석기 시대부터 또 관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볼 수 있고 뒤로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작은 문장 안에서 익산문화권의 모든 역사를 촘촘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역사 속에서 익산이라든가 주변 뭐 군산, 전북 서부 지역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좀 유독 빛나고 중요했던 그런 시기들을 좀 선별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륵사지는요, 창건이 이제 7세기 전반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백제 30대 왕 무왕의 치세입니다. 그 선화 공주와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서동요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 고고학적 유물로도 그 시기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고고 유물, 특히 기와류도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사리봉영기, 사리장과 같이 나온 사리봉영기에는 기해년이라고 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이 기해년을 서력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60년 단위 여러 해가 있지만은 639년이라는 것이 가장 정합적인 설명입니다. 639년은 바로 백제 무왕의 통치기간 말기가 되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무왕이 돌아가십니다. 또 사리봉영기 내용을 보면은 마침 이제 대왕폐하, 그러니까 무왕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무왕이 어쩌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건강이 안 좋았고, 그것이 사택왕후가 석탑을 발원하게 되는 어떤 백제 왕의 건강과 백제 왕실의 어떤 부흥, 그리고 백제 왕실을 포함한 백제 자체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서탑을 지은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리봉영기에는 또 그 당시에 재밌는 부분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찬사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로 나오고, 가장 첫 번째 문단에는 우리 사택 왕후로 말할 것 같으면 온갖 선행을 하시고 또 복을 받으셔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그 복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리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탑을 세운다는 그런 어떤 왕비에 대한 찬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또 마침 부여 능산리사지라고 해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백개 사찰이 있는데, 여기서도 창왕, 그러니까 위덕왕은 6세기 후반대 백제왕입니다. 근데 창왕의 매형공주, 아마도 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누이가 이 능산리사지를 발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돌아가신 그 비명에 횡사하신 아버지 성왕의 그런 추복을 빌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일 텐데, 그 왕이 아니라, 남성이 아니라 왕비가 또는 이런 공주가 불사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대 역사는 남성의 역사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여성의 역사로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많기 때문에 새롭게 볼 수 있는,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미륵사지로 돌아와서, 이 미륵사지는 가장 큰 특징이 삼원병렬식 가람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세 개의 원, 그러니까 세 개의 사원이 나란히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석사와 그 나머지 백제 사찰들은 1탑 1금당 사찰이라고 해서 모든 금당, 그리고 탑, 강당, 중문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하나씩 있는 그런 세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삼원병렬은 탑도 3개요, 금당도 3개요. 이게 나란히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삼원병렬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삼원병렬식일까? 왜 탑이 3개고
금당이 3개이고 왜 유례가 없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정합적인 설명은 이 사찰 이름이 바로 미륵사가 아니겠습니까? 미륵사는 먼 미래에 이 세상에 내려오실 부처님이고 현재는 용화수 아래에서 참 수행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세상이 더욱더 혼탁해졌을 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미륵 부처님인데 백제 때도 먼 훗날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도 먼 훗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미륵 부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세상을 구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백제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륵 부처님이 만약에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면 뭘 하느냐, 설법을 3번 하시게 되는데 3번 하시게 되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법을 하고 그렇게 중생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곳이 바로 이 3원을 가진 미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륵사의 옛날 지명은 용화산이었습니다. 용화산, 그 미륵사의 뒤에 있는 용화수에서 미륵 부처님이 보살님 계시다가 그 앞에 있는 미륵사로 내려오셔가지고 백제 왕실, 백제 백성들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그런 철학이 바로 미륵사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어떤 불교 철학이 건물로서 이렇게 물리화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교 철학을 건물의 배치로도 재현해낸 것입니다. 사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방편불교라고 해서 기존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뭐랄까요, 천신신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늘님이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런 토착적인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 불교가 각 삼국 각국에서 이입이 되고 또 공인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기존 믿음과의 배치되는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기존의 천신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처님과 동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합되고 융합돼 가지고 새로운 모습의 불교로 가는 것이 있고 또는 불상이랄까 또는 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불교의 영험함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불교의 일부를 방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도 유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불교의 진짜 깊은 철학이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일부만을 이렇게 편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가 지나가고 점차 불교가 사회 속으로 확산되고 불교를 깊숙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승려들이 늘어나고 또 그것이 그 국가 중앙부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은 철학을 이해하고 뭐 그로 바탕으로 해서 불경을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롭게 해석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토대를 만들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남을 그런 식으로 철학이 깊어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삼국시대 당연히 미륵사지가 만들어지던 이 시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그런 불교적인 철학의 깊이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 미륵사를 건설함으로써 그런 백제의 불교 철학이 아주 깊숙하게 깊게 폭넓게 자리 잡았던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상설전시일 1실로 돌아와서 미리 보는 박물관이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도입부로 오게 되면은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공간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설계 당시의 조감도라고 할까요? 가상 도면입니다. 그런 모습과 또 실제 구현된 이런 전시실의 모습은 조금은 다르지만 얼추 또 비슷한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하네 싶기도 하고 뭐 더 나아졌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0% 다 멋있게 하고 싶고 다 잘 되게 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현실과 절충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에 어떤 아주 버무려진, 그래서 뭐라고 하나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전시실에서 처음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게 왕궁리의 모습이고요. 왕궁리 가운데 있는 터를 중심으로 해서 왕궁리 유적에서 나온 그런 유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왕궁리 유적은 백제 왕궁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의 왕궁에는 최고의 장인들이 그 왕궁에서 직접 쓰는 그런 물품들을 생산을 하는 공방이 있었어요. 그런 공방의 흔적들, 또는 뭐 삼국 최대 화장실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그런 대형 화장실도 나왔고요. 또 정원의 유물들이라든가, 또는 뭐 관료들이 썼던 다양한 문방구들이라든가 그릇들, 이런 게 또 나왔죠. 예, 이것은 이제 왕궁이 터를 그 바닥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인데, 이렇게 왼편으로 보이시는 이것은 관료들의 어떤 행정 업무 공간 한번 재현해 본 것입니다. 또 오른편으로 보시는 것은 그런 왕궁에서 나온 그런 식기들을 가지고 관료들의 어떤 식탁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오게 되면은 왕궁리 5층 석탑, 출토, 사리장구, 얼마 전까지 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됐던 그 유물들이 고향 땅으로 50여 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왕궁리 유적은 어느 시점인가 특히 통일신라 또는 백제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왕궁이 왜 사원으로 전환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은 어쨌든 백제의 여운이 있는, 백제의 어떤 양식을 담고 있는 그런 5층 석탑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는 통일신라 또는 후백제의 단계까지 보는 그런 유물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백제계 유물로서 연관관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석사 모형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제석사 모형은 여태까지 어디서도 재현해 놓은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익산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익산 제석사지를 모형으로 1대 100 사이즈로 재현을 했습니다. 1탑 1금당 가람 중에서 가장 크다는 백제계 사원이고요. 거기에는 7층 탑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음 응엄기라고 하는 일본 측에 남아있는 중국 남북조 시대 문헌 자료를 필사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제 무광왕, 아마도 무왕일 것 같습니다. 무왕이 익산, 그러니까 옛날 말로 지무밀지로 천도하면서 제석 정사를 지었다. 그때 지었던 제석사는 7층 부도가 있었는데 화재로 불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제석사지를 발굴해 보니까 제석이라고 써 있는 고려시대의 기하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광왕은 무왕, 지무밀은 금마의 옛날 표현,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제 무왕이 여기에다가 별도의 궁궐을 세우는 걸 넘어서서 아예 천도를 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그 학설을 제기하는 분들도 이게 많이 계신데요. 아직까지 정설은 없습니다. 뭐 천도가 아니다, 천도가 맞다라고 딱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익산 지역, 특히 금마 지역이 백제 때, 특히 무왕 때를 중심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보이는 것은 목관인데요. 이번에 100년 만에 공개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백제 목관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무령왕릉 목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릉 목관보다 조금 더 후대에 백제 400기 후기에 만들어진 목관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잘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유일한데요. 그런 금송제 목관 소재, 그리고 만들어진 가공 정도, 그리고 여기에 부착된 다양한 금속 공예품들은 이것을 왕릉으로 보아도 손색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왼편에 있는 석실의 그 마감 정도는 부여에 있는 능산리사지 왕릉들보다도 사이즈가 클 뿐더러 그 가공도도 그에 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봐도 왕, 또는 아무리 못해도 왕과 관련된 그 주변의 왕족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데다가, 이 목관에서 최근에 발굴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인골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무왕의 인골이 아닐 것이냐라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무왕이 부여 능산리고분군 사비에 있는 그 왕릉에 묻힌 것이 아니라 무왕만큼은 이 익산 땅에 묻힌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바뀌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의자왕은 다시 또 사비로 돌아갔던 것인가? 왜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마지막 싸움은 익산이 아니라 부여에서 벌어진 것인가? 그렇다면은 왜 왕궁이 유적은 백제 말쯤에 또는 늦어도 통일신라 초에는 왕궁이 아니라 사원이 된 것인가? 그것은 무왕의 어떤 생각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의장이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인가? 이 수많은 미스테리가 더욱더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어떤 고대사의 논의는 아직도 정말 풍부하고 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관 직후에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폰 찍은 것인데 카메라 화면으로 담지 못한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떠밀려 다니듯 하면서 관람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연동리 석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원래 모습은 지금 얼굴 부분이 잘 안 남아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좀 재현을 해봤습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이렇게 얼굴이 총 3가지가 30초마다 바뀌는데요. 이제 관람객 여러분들이 이 언제 바뀌나 하면서 이제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이 바뀌면은 하면서 오 이런 반응들. 네. 이 얼굴들은 다 그 당시 동시기에 일본이나 또는 백제, 중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상들을 참고해서 백제인의 미소라고 많이 하죠. 그런 백제인의 얼굴, 백제 불상의 얼굴을 한번 가상으로 복원해 보신 건데요. 물론 그 연동리 석불자상의 그런 원래 석불자상, 그 오리지널리티나 그 아우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걸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옛날의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본편인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의 실에 처음 딱 들어오게 되면은 좌우로 치미가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한쪽은 진품, 한쪽은 복제품인데 이 치미라는 것이 원래 동일한 크기로 형태로 해서 건물 용마로 좌우에 놓이는 것이니까요. 이제 미륵사지라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나시게 되면은 사리봉영기 그리고 미륵사 모형을 이제 마주하시게 됩니다. 사리봉영기는 계속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1차 사료이고요. 또 그 서예사적인 측면으로 해도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리홀을 전시하고 있는 메인 공간인데요. 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리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상부에는 사리 석탑을 모티브로 만든 와이어 형식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눈여겨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예술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석탑이라는 구조물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품 사리홀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되시는 거죠. 상설전실 2입니다. 상설전실 2에서 아까 그런 사리홀을 보시게 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이런 공간들입니다. 상당히 어둡죠. 어둡고 또 차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게 어두운 조명인 가운데 유물만 돋보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젊은 분들,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고요. 또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은 너무 침침해서 싫다고 또 하시고요.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무섭다고 또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밝게 되면은 유물들만 아니라 주변의 구조물까지도 다 밝아지기 때문에 또 유물이 너무 눈에 안 띄어가지고 싫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호불호가 항상 모두 어떻게 하든 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익산박물관은 어쨌든 차분한 분위기 안에서 유물을 돋보게 한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미륵사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토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 개방감도 이 박물관 전시의 하나의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유리면이 넓고 또 시원시원하게 전시한 이런 디스플레이가 좀 특징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휴게 공간도 마련해서 했고요. 네. 실제 구현된 모습과 이 설계 단계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면서 또 조금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 사무실로 오시게 되면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약간 좀 더 차분하고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은 군산 앞바다에서 나온 해저 침몰선의 자기들 또는 조선시대의 고지도, 특히 익산을 표현한 고지도들, 그리고 익산의 어떤 인문지리를 설명한 고서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시면은 백제 한성기 웅진기의 유적들, 대표적으로 이제 입점리 고분군이라든지 산월리 이런 고분들 유물들이 나오고 초기철기 시대의 이런 청동기 또는 뭐 철기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토기를 디스플레이를 높게 해가지고 일종의 게이트를 통과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거대한 영상 스크린에다가 에필로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월 10날 오픈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최근에 잠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잠시 문을 닫고 있지만 이제 22일 정도엔, 3일 정도엔 다시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운영된 것은 한 달 조금 넘게 정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15만 명 정도가 벌써 다녀가셨습니다. 그 개관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거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폭발적인 관람객 여러분들의 방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뭐 홍보의 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입소문 힘도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륵사지에 대한 관람객 여러분들의 인지도도 높고 원래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긴 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시기획의 힘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 개관 이후에 익산박물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좀 반응들이 좋으셨어요. 근데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본다면은 일단은 유물이 좋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세련됐다. 그리고 구성, 아까 계속 설명드린 어떤 전시 그 플롯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 저희로서는 이게 역순 전시가 상당히 모험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륵사지를 가장 전면이 아니라 가운데로 놓고 약간 그 앞에 그 동식이지만 다른 완공이나 제석사전 같은 다른 동식의 유적들 앞에 놓음으로써 미륵사지를 보여주기 앞서 뜸을 들였죠. 그런 시도들이 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시 설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쉽고 친절하고 좀 따뜻하게 다가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박물관이 무료 관람이야? 그런 것들. 근데 국립박물관은 일부 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대형 기획 전시를 제외하고는 다 무료 전시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래서 거꾸로 준비를 했지만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또 저희들이 거꾸로 또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이 국립익산박물관에 대한 간략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제 국립익산박물관 구루인파라고 해서 첫 주말에만 4만 명이 몰려왔다는 쿠키뉴스의 헤드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익산박물관으로 해서 SNS와 블로그로 검색을 해보면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보면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좋다, 그 다음에 귀하다, 그리고 좋은 기회다, 화려하다, 즐긴다, 이런 키워드들이 모이더란 얘기인데요.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건 평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개관 후 한 달 정도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중립적인 평가까지 합치면은 부정적인 평가보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고 나서 뭐 시설적인 부분이나 뭐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시행착오나 미비한 점이 없지만은 전시가 커버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거는 역시 이겁니다.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정에 이입을 하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박물관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이고 또 근무하는 보람이고 또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미륵사지에서 나온 바닥에 깔았던 벽돌들이 있어요. 전돌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다 나무 마루일 것 같지만은 이렇게 벽돌도 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찰에서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와, 백제 때도 헤링본 스타일이 유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루 장식할 때 헤링본 스타일을 꾼다고 하지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이 백제 조각상을 보면서 아, 생동감이 있다. 나머지 없는 부분도 상상을 해본다. 라든가, 또는 뭐 이 청동합을 보면서 우울할 때 이 청동합에 담겨있던 공양품과 그걸 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해석과 감정이입은 정말 전시 기획자로서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전시가 기존의 국립박물관이나 다른 박물관하고 뭐가 다르느냐. 특히 익산박물관은 미술작품이 아니라 거의 99%를 고고학유물로 소화를 해야 되는 박물관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재미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사실 미술작품, 특히 회화작품은 전시만 하면은 구름인파가 몰린다고 할 정도로 그 팬층이 많죠. 애호계층이 두텁습니다. 그것은 뭐 공예품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유독 어떤 문헌 기록이라든가 또는 고고학 유물은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몰리지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전시 기법이자 비법입니다. 그래서 익산박물관 준비하면서 좀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유물의 쓰임새나 맥락을 그 자체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 이 토기가 어떻게 쓰였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것을 토기만 딸랑 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옆에다가 설명글을 쓴다든지 영상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고고학유물 그렇게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은 그 토기가 놓였던 그 장소, 토기가 쓰였던 기능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 맥락 자체를 구성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자세한 설명 없어도 아, 이거는 밥 먹을 때 썼던 거구나, 이거는 글을 쓸 때 썼던 벼루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맥락 속의 유물을 놓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아까 보신 바대로 이런 연동리 석불을 바탕으로 미디어 매핑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제 미디어 매핑이라는 것이 사실 최신 기술도 아니고 최근 10년 동안 아주 많이 사용돼서 어떻게 보면 익숙하다면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뭐랄까, 이 기술을 가지고 뭐 굉장히 화려하고 첨단의 뭔가를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기술이 중심이고 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겨넣기식으로 컨텐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는 연동이 석불의 그런 얼굴을 다양한 가능성까지 보여주려면
이 맵핑 기술이 최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동한 것이고, 또 이런 거에 또 호응해주는 관람객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왕궁리 모형도 그냥 모형만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왕궁리에 복원된 이미지, 그리고 왕궁리 유적의 군데군데에서 어떤 기능으로 건물이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포인트로 보여주는 그런 매핑 기술도 또 이렇게 쓰였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앞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으냐의 기술이 동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서사가 있는 전시 구성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뜸을 들듯이 미륵사지를 먼저 안 보여주고 사비기 유적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와, 왕궁리가 있었어. 제석사지 대단하지. 다 봤어? 다 봤어? 근데 아니야, 진짜 보물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륵사지가 이제 시작입니다 하면서 미륵사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미륵사지가 익산적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익산적에 대한 개발이 먼저였고, 그 개발은 무왕의 어떤 웅대한 포부가 있었던 것이고, 웅대한 포부 속에서 왕궁리나 뭐 쌍릉이나 제석사지가 개발됐던 것이고, 그 전후로 해서 미륵사지가 생긴 거기 때문에 미륵사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사로서 왕궁리들을, 그런 유적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것으로서 전면에 배치했다는 그런 게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륵사지를 쭉 감상하시고 나면은 이제 다 봤나 싶은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겨우 사비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등 유적들을 본 것일 뿐이고, 익산문화권 전반에 대한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보실까요? 하면서 역순으로 감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에필로그로 오면은 무왕의 이야기로 끝맺음으로 해서 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런 서사가 있는 전시 구성을 노력을 했고, 또 영상문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시인과 협업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한 저희 학예사들은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게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작가라든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상영되던 그런 영상이고요. 이제 1, 2, 3시를 전체를 통괄해서 어떤 그런 보았던 그런 어떻게 볼까요? 학술적인 정보들, 아니면 유물에 대한 인상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서 너무 고답적으로, 너무 학술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좀 힘들겠죠? 지치겠죠? 무왕과 현대인의 대화라는 주제로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백제계의 유적 유물을 통해서 백제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 SNS에서는 이 영상 보고 상당히 좋은 평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시인의 어떤 글이 좋았다라든가 또는 그런 전시실 전반의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면서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에필로그 영상이 좋았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기획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이거는 저희 전시실에 있는 패널은 아니고요. 어느 전시의 다른 전시의 패널인데 고고학 전시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고고학 전시의 좀 어려운 점이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 게,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고고학적인 내용을 쉽게 아무리 풀었어도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풀어 쓴 말 자체도 어렵고 기본 지식이 일반인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중국 전국지대 연나라에서 철기를 무덤에 껴묻었는데 그게 무슨 완도 갈등 유적이고 뭐 어쩌쩌면서 진행되는데, 이런 고고학적인 얘기를 아무리 쉽게 풀어 쓰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한계가 있지만 또 다른 극복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박물관 전시 패널인데요. 고고학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유적 자체의 어떤 디테일한 고고학적 정보가 아닌 그 유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뭐 쉽게 풀을 수 있는 다른 표현들, 쉽게 말하면은 뭐 메타 정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고분의 크기가 몇 미터고 이게 어느 유적에서 영향받은 거라가 아니라, 이 유적이 그래서 왜 중요하지? 이 유적을 사람들이 왜 기억하지? 내가 이걸 알아서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는 뭐 이 유적에서 내가 와 이거는 재밌네 하는 건 포인트가 있다든지, 여기서 사람뼈 같게 나왔어? 이게 무왕이야? 뭐 이런 것들, 이런 화제성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든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석사지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좀 쉽게 풀어 쓴 게 우리의 옛날 하늘신 신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쩌면 무왕은 제석사를 세우면서 자신을 제석천에 비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이산 쌍릉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와 이제 서서히 무왕의 무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스테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이런 텍스트 자체도 읽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큰 글씨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딱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쁘거나 텍스트를 다 읽지 않으실 그런 분들은 이것만 읽고 가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층위를 여러 층으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 밑에는 유물 바로 앞에 있는 설명 카드도 있죠. 그래서 3개의 층위로 해서 유적과 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좀 더 편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또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떠나서 유물의 힘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이런 전시 기법들도 사실은 정말 익산문화권에 좋은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익산문화권에서 이런 좋은 문화, 좋은 역사가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고 또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익산박물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또 익산박물관에 오시고 또 관람하시고 이제 매번 새로운 특별전으로 또 새로운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 여러분들을 찾게 될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